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미국 국채금리 고공행진으로 나타내봤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고금리 장기화 전망 등으로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영향으로 올 연말까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두 달 연속 은행채는 순발행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채권 시장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9월 노동시장은 다시 견고해지긴 했지만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10월 매파적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과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고금리 고착화에 대한 우려,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좀 일단락되어 넘어가는 듯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내일 새벽에 발표될 9월 FOMC 회의록과 그리고 CPI 지수를 또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과연 11월에는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CPI는 또 어떻게 나왔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안재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곧 발표될 9월 FOMC 회의록, 그다음에 CPI 지수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난달에 있었던 9월 FOMC는 채권 시장에 쇼크를 좀 줬고요. 네. 그 이후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50bp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한테 충격이 왔었던 거는 내년도 기준금리 중간값을 올린 것과 그리고 올해의 성장률 이러한 것들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의사록에서는 이제 내년도 기준금리 중간값까지 올렸었던 그 배경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각종 내용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라는 거는 당분간 침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시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니까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고용 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고용이 잘 되다 보면은 소비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물가는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동 인력들 복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9월 고용 지표가 나왔고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거의 2배 가까이 넘었었거든요. 크게 넘었네요.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 더 고무적이었던 거는 직전 2달치 숫자들도 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네. 생각보다 미국의 취업자 수 증가가 굉장히 조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제일 주목해서 봤었던 거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 이게 이제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다 합친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장기 추세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잘 안 들어온다, 복귀를 안 한다라는 게 그렇죠. 그동안의 걱정거리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도 많이 올리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하면 뭐해 주식으로 돈도 많이 줬고요. 네, 네. 그리고 주머니에다 직접 현찰을 꽂아줬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근데 이제 일을 들어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해결이 됐다라는 거는 노동 인력들이 복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제 구인을 조금 줄이게 되면은 향후 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세 둔화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물가도 어느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 있을 이제 또 CPI 여기에서도 근원 물가 하락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 CPI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네. 아무래도 유가는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말이죠. 그거는 헤드라인 전체 물가에 대한 흐름인 거고,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숫자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근원 물가가 직전 달하고 비슷한 수준 4.1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인데 네. 그 정도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근원 물가 안정세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사실 주식 시장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네.
더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지금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약간씩 뭐 조정은 있긴 하지만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5%를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좀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하락이 크게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태 이후에 지금 미국 금리가 한 20bp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는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국채 10년이 4%도 좀 어색하고 5%까지 바라봤었던 측면에서는 3%대가 좀 멀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4% 아래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에서 한 4.7 내외 정도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금융 환경이 이제 긴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종료 시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매파였었던 댈러스 총재도 추가 인상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그저께 했었고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내리는 주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1월 이제 FOMC 회의도 남겨져 있고 오늘 이제 회의록이 발표가 9월 FOMC 회의가 이제 회의록이 발표가 되지만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거의 동결 의견 좀 많이 내는 것 같던데 네. 이 상태라면 동결로 넘어갈까요? 한 번 더 올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금리가 튀기 전까지, 그러니까 네네. 9월 FOMC 직후에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절반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미국의 회사채 스프레드도 올라가면서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 도래하게 되면서 아마 추가 인상 가능성은 30% 아래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아마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하고 물가 모두 다 추가 인상을 조금 지지해주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분위기로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12월까지 금리는 인상한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수라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가 갑자기 더 연말 이제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크게 올라가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50%를 넘어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은 타격을 받는 게 이렇게 대부분의 의견은 안 오를 거야라고 하고 있다가 막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이제 시장은 이게 뭐야 하고 막 약간 쓰러지는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한 번 더 올리지 않을 분위기라면 그 이 금리로 한 내년 한 3월에서 5월까지는 쭉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3%대로 안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이야기하는 거는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통화 완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걸 조금 더 불을 지피려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도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그렇게 같다.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에 아직 뭐 내년도 상반기도 좀 많이 남았지만 섣부르게 금리가 크게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올라지도 않을겠지만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내려갈 좀 확률이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좀 제한적인 것 있다.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금리가 좀 유지가 될 네. 환경이 굉장히 좀 높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야 되고 그렇다 보면 무슨 안 좋은 연결고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터질지 뭐 부동산이나 뭐 맞습니다. 가계대출이나 이런 쪽도 뭐 어떻게든 흘러갈지 모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지금 현재 3.884% 전월 대비 1.73bp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도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사실 한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미국 금리의 영향력은 한 2000년대 이후로는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높군요. 금리가 예. 미국 금리 한 절반 정도를 따라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2년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같이 긴축해 가면서 그 동조화가 거의 70% 가까이로 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력이 한국에 미친 그게 더 커졌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에 한국 국고채 금리의 급등세는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어쩔 수 없군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지난해 이맘때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좀 있었고, 기억나죠. 예. 그때 우리가 좀 많이 놀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갑자기 그런 사태가 있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나라에서 안 내주겠다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굳게 믿고 있었던 그쪽에서 네.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가 좀 생겼었고, 맞아요. 그게 이제 1년 전 일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 사실 나아졌느냐? 부동산과 관련되는 금융 환경 이런 것들은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다른 금리, 그러니까 회사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한전 그 회사채가 5%가 넘었어요. 맞아요. 금리가. 그래서 저도 이런 금리를 근 10년 안에 본 적이 있었던가라고 놀라면서 좀 바라봤었던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후에 회사채도 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해하고는 금융 사정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정부하고 다르다. 예. 한국은행의 대응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다라고 판단을 그래요? 합니다. 다만 근데 국고채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매수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채 발행 시장도 좀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우리가 계속 앞에서 설명했었던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은 지금 급한 자금의 수요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조금 미리 좀 땡겨놓자라는 실정에서 회사채 발행을 좀 늘릴 개연성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네네.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회사채도 결국 수급의 영향이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영향이 10월에서 11월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냐면 미국 국채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가 낮을 수는 없잖아요. 네. 더 안정적인 게 미국채 금리이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채 금리를 좀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환되는 시기도 좀 계속 올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렇지만 또 작년에도 이맘때 이제 올해는 조금 괜찮지 않겠냐라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좀 기대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채권 참가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자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불확실성이 높다. 근데 이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미리미리 좀 당겨놓자, 좀 마련을 해놓자라는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미리미리 당겨놓자. 네. 그렇군요. 9월 FOMC 회의록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갑자기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잭슨홀 미팅 때랑 그리고 9월 FOMC 이 사이 동안에 미국의 이제 중립금리 이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거냐에 대한 건데 이것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좀 심해요. 네네. 심했어요. 지금도 학계에서도 굉장한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9월 점도표도 보면은 장기 중립금리를 좀 올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요즘 많이 좀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사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중립금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실체가 없는 거고 추정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그렇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점도표라는 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가장 중간값을 내는 맞습니다. 게 이제 네.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찍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중간값이 이 정도다. 그게 그런 정도를 점도표라는 하는 거죠. 건데. 예.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 보통은 2.5였는데 이게 2.75로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3%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연준 위원들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고금리의 고착화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들이 조금 높아질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위기의 목소리가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SVB 사태 터졌을 때 이거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거 왔다 막 그리고 나서 막 도이치뱅크에게 이거 뭐야 온 건가 도망가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저는 했단 말이죠. 근데 뭐 대응을 너무 잘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금리가 높게 장기화로 미국에서 유지가 된다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혹시 뭐 어떻게 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한번 좀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실 SVB 사태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쵸, 예. 이거 심각할 수 있겠다. 네네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연준이 빠르게 대응을 했었고 유동성 주입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더 많이 올랐죠. 그때 약간 둔해지는 것 3%대에서 같아요. 둔해지는 것 같아요. 3% 중반대에서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났었던 맞아요, 건데 맞아요. 지금 4% 중반대란 말이죠. 네네네. 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실현 손실이 더 커졌을 가능성들은 우리가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연준의 안전장치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또 SVB 사태도 조금 약간은 특이한 면이 있었잖아요. 자금 유출이 굉장히 빨랐었고 맞아요. 뱅크런이 있었다라는 건데 네네. 그런 게 없더라도 은행들의 이제 재무 건전성이 다소 조금 악화가 될 가능성들 그것을 조금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은 더 반영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게 금리가 일시적인 고금리라고 하면은 조금 낮아지는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1년 전에 생각해 보면 진짜 5.5% 얘기가 나와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진짜 우리는 지금 5.5%의 기준금리 시대, 미국 기준금리 시대 살았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점점 좀 완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끝이 좀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료가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좀 FOMC의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